잊혀진 원고. 일부 무시당한 노인. 늦가을 오후 3시 서울 마포구에 자리한 출판사 라이트북스의 유리문이 조용히 열렸다. 낡은 회색 외투를 입은 노인 한 명이 두꺼운 종이봉투를 손에 든 채 들어섰다. 노인의 이름은 윤석진, 70을 넘긴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옷차림새는 요즘 세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리셉션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이 노인을 힐끗 쳐다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다. 최신형 아이폰을 만지작거리던 그녀는 마지못해 시선을 노인에게 돌렸다. 윤석진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편집부의 원고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네. 잠깐만요. 직원은 귀찮다는 듯 내선 전화를 걸었다. 편집부에 원고 가져오신 할아버지 계신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곧 편집부장 최민호가 나타났다. 30대 후반의 그는 명품 정장을 입고 최신 애플워치를 차고 있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이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스러워하는 그는 항상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윤석진을 위아래로 훑어본 후 실망스럽다는 듯 혀를 찼다. 원고요? 요즘에는 다 구글 독스나 이메일로 보내시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장르가 뭔지, 타겟 독자층은 어떻게 되는지, 마케팅 전략은 생각해 보셨는지. 윤석진이 정중히 대답했다. 제가 오랫동안 써온 소설입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와 진실된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민호는 원고 뭉치를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4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원고지에 정성스럽게 손으로 쓰인 글씨들이 빼곡했지만 그는 첫 페이지조차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 아, 이런 스타일의 글 말씀이세요? 죄송하지만 요즘 세상에 이런 원고는 전혀 가치가 없어요. 젊은 독자들이 찾는 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유튜브, 웹툰, 인스타그램 소설, 그런 트렌디한 콘텐츠 말이에요. 이런 건. 그는 원고를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보듯 밀어냈다. 솔직히 시간 낭비입니다. 주변 직원들도 킥킥거리며 웃었다. 마케팅팀의 김 대리가 요즘 할아버지들이 다 작가 흉내를 내려고 하네. 카페에서 글 좀 써보더니 출판사까지 오시네라고 중얼거렸다. 또 다른 직원은 저런 원고는 종이값도 안 나와. 요즘 독자들은 140자도 긴 거 싫어하는데라며 손을 젓기까지 했다. 그때 신입 직원 정하은이 불편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28배 그녀는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문학을 전공했다. 순수한 열정으로 이 일을 시작했지만 매일같이 베스트셀러 순위와 매출 수치에만 매달리는 현실에 자주 부딪히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아직도 학창시절 읽었던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이 놓여 있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일단 원고는 제가 받아두겠습니다. 정하은은 조심스럽게 원고를 양손으로 받아 자신의 책상 위에 소중히 놓았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윤석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깊은 실망과 동시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여유로움이 함께 담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아가씨.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노인이 문을 나서자 편집부는 다시 시끄러워졌다. 최민호가 크게 말했다. 저런 구식 작가들 때문에 우리 출판업계가 발전을 못하는 거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일기나 쓰지. 왜 출판사까지 와서 우리 귀중한 시간을 빼앗는 거지? 우리가 자선 사업하는 줄 아나? 정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노인의 정중한 태도와 원고를 대하는 정성이 인상 깊게 남아 있었다. 이부 정체를 모른 사람들. 며칠이 지났다. 출판사는 최근 매출 부진으로 직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다. 대형 온라인 서점들의 독점과 웹소설 플랫폼의 성장으로
기존 출판사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최민호는 매주 월요일 회의 때마다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죽는다는 말을 주문처럼 반복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젊은 독자층이 좋아하는 콘텐츠만 출간해야 해요. 로맨스, 판타지, 웹소설, 단행본화, 인플루언서, 에세이, 자기계발서. 이런 게 돈이 되는 거예요. 문학성, 작품성. 그런 건 대학 교수들이나 신경 쓸 일이고 우리는 장사를 해야 하는 거라고요. 정하은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품었던 문학에 대한 순수한 꿈이 점점 시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대학 시절 밤새워 읽었던 좋은 소설들,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삶을 성찰하게 만드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이곳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웹소설을 보는 사람들을 보며 정하은은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진짜 좋은 이야기, 오래 기억에 남을 만한 작품들을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 같아서였다. 윤석진의 원고는 여전히 그녀의 책상 한 구석에 놓여 있었다. 가끔 그것을 보며 정하은은 미안함을 느꼈다. 최소한의 예의로라도 읽어봐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워낙 업무가 바빠서 손댈 틈이 없었다. 매일 쏟아지는 원고들과 기획회의, 마케팅 미팅에 쫓기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갔다. 한편 윤석진은 조용한 북촌의 전통 한옥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서재에는 수많은 문학상 트로피와 감사장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노벨 문학상 후보에까지 오른 적이 있다는 외신 기사의 스크랩도 액자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대신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단풍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한국문학발전재단 설립 20주년 기념식이라는 초대장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세계 각국의 유명 작가들이 보낸 축하 편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삼부문학재단의 그림자. 일주일 후 언론에서는 큰 소식을 전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문학상 시상식이 다음 달에 열린다는 것이었다. KBS 저녁 뉴스에서 앵커가 말했다. 한국문학발전재단에서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에는 세계적인 문학인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재단을 설립한 윤석진 이사장은 지난 40년간 무명 작가들을 후원해온 한국문학계의 거목입니다. 하지만 라이트북스의 직원들은 바쁜 일상에 쫓겨 그 뉴스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출간한 책을 시상식에서 홍보할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었다. 최민호는 흥분해서 말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출판사를 어필해야 해. 문학재단 쪽 인맥이 있는 사람 없나? 아니면 언론사 기자라도. 이런 행사에서 우리 브랜드를 알리면 매출이 확 뛸 텐데. 그는 곧장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우리가 낸 책 중에서 그럴듯한 것들 골라서 시상식 관계자들한테 홍보용으로 보내자. 특히 요즘 잘 나가는 로맨스 소설이랑 자기계발서 위주로. 정하은은 여전히 그 노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뉴스에서 본 윤석진 이사장의 모습이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었지만 정확히 뭔지는 떠오르지 않았다. 설마 그 할아버지가?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사부제회의 날. 시상식을 한 주 앞둔 어느 날 아침 출판사에 공문 한 통이 도착했다. 한국문학발전재단 이사장이 직접 출판사를 방문해 업계 현황을 살펴보고 우수 출판사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사무실은 발칵 뒤집혔다. 최민호는 모든 직원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번이 우리 출판사가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재단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유명 작가들과도 연결될 수 있어. 그는 대청소를 지시했다. 사무실 곳곳에 쌓여있던 잡다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회의실도 다시 꾸몄다. 근처 꽃집에서 비싼 꽃다발까지 주문했다. 방문 당일 모든 직원이 일찍 출근해 마지막 점검을 했다. 오후 3시 정각 모든 직원이 긴장한 채 출입구를 바라보며 대기하고 있었다. 드디어 유리문이 열렸다. 그리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노인 윤석진이었다. 여전히 그때와 같은 회색 외투를 입고 같은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뒤따라온 비서 한 명이 있었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최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리셉션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다른 직원들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구식작가라며 비웃었던 그 노인이 사실은 문학재단의 설립자였던 것이다. 윤석진은 직원들을 차례로 바라본 후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지만 어딘지 위험이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원고를 가져왔던 윤석진입니다. 약속대로 방문했습니다. 오부 드러나는 민낯. 회의실에서 윤석진은 준비된 상석에 앉았다. 최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보고. 만약 미리 신분을 밝혀주셨다면 당연히. 윤석진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편집부장님,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꾸짖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윤석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저는 지난번에 오래된 종이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 40년을 담아낸 마음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내용도 보지 않고 겉모습만으로 판단했지요. 그저 나이 든 사람이 가져온 낡은 원고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햇살이 회의실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제가 젊은 시절에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무명이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연줄이 없다는 이유로 수없이 문전박대를 당했죠. 그때의 아픔을 잊지 않고 살아왔는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도 아직도 우리 사회는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몰라서. 만약 신분을 알았다면. 바로 그겁니다. 윤석진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신분을 알았다면 정중하게 대했을 텐데 모르니까 함부로 대한 것 아닌가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지위나 명성으로 매기는 것 말입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서 벽에 걸린 출판사의 연역을 바라봤다. 진정한 편집자라면 글쓴이의 나이나 외모,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작품 자체의 가치를 봐야 합니다. 한 사람이 쓴 글 속에 담긴 진심을 읽어내야 하는 거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순간 여러분은 편집자가 아니라 그냥 장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정하은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그녀 역시 그 원고를 아직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육부작은 친절의 가치. 윤석진은 정하은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정하은 씨는 조금 달랐습니다. 정하은이 고개를 들었다. 윤석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저를 정중하게 대해주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때도 원고를 소중히 받아주었고 연락처까지 정성스럽게 받아 적어주었죠. 그 작은 존중이 제 마음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정하은의 책상으로 걸어가서 아직 그곳에 놓여있는 자신의 원고를 가리켰다. 이 원고의 제목은 잊혀진 마음들입니다. 세상에서 잊혀져가는 작은 친절과 진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쁜 세상에서 사람들이 놓치고 사는 소중한 가치들을 담았죠. 정하은 씨가 보여준 것처럼 말입니다. 윤석진은 가방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명함을 꺼내 정하은에게 건넸다.
그 명함에는 한국문학발전재단뿐만 아니라 국제팬클럽 한국본부, 아시아문학협회 등의 직함들이 적혀 있었다. 우리 재단에서 젊은 편집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보시겠어요? 진정한 문학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이나 유명세에 관계없이 좋은 작품을 발굴하고 무명 작가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최민호를 향해서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편집부장님,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려면 먼저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겉모습이나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한 여러분은 절대 좋은 책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작품은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7부 변화의 시작. 윤석진이 떠난 후 출판사는 큰 충격에 빠졌다. 최민호는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모두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꼈다. 리셉션 직원은 내가 왜 그랬을까라며 후회했고 마케팅팀의 김대리도 자신이 했던 말들을 생각하며 괴로워했다. 정하은은 윤석진이 준 명함을 들여다보았다. 한국문학발전재단 이사장 윤석진이라는 글자가 또렷했다. 그 아래에는 국제문학상 심사위원, 세계 팬클럽 이사 등의 화려한 경력들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그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을 경험했는지 깨달았다. 며칠 후 정하은은 용기를 내어 재단에 연락했다. 윤석진은 기꺼이 그녀를 만나주었다. 재단 사무실은 북촌 한옥마을의 전통 건물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곳곳에는 세계 각국에서 번역된 한국 문학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제가 그 원고를 아직 읽지도 못했는데. 윤석진은 웃으며 손을 저었다. 괜찮습니다. 바쁘셨을 텐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때 당신이 보여준 마음이에요. 그는 찻잔을 들며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정말 무명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소설가를 꿈꾸며 수많은 출판사 문턱을 넘나들었죠. 하지만 대부분 문전박대였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원고를 받아보지도 않고 쫓아내기까지 했어요. 그는 창밖의 단풍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어느 출판사에서 제 원고를 바닥에 던지더군요. 이런 쓰레기로 우리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면서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 경험한 무시와 냉대가 얼마나 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하은이 놀라며 물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이번에 일부러 그런 모습으로 출판사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지금 업계가 얼마나 외형적인 것에만 치우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안타깝게도 예상대로였지만요. 8부 열린 결말. 한 달 후 정하은은 라이트북스를 떠나 재단의 편집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녀의 새로운 직장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여기서는 작가의 나이나 유명세보다는 작품 자체의 가치가 우선이었다. 첫 주에 정하은이 맡은 일은 전국에서 온 신인 작가들의 원고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그 중에는 택시 운전사가 쓴 단편소설, 주부가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쓴 에세이, 퇴직 교사가 40년간의 교직 생활을 담은 회고록 등이 있었다. 처음에는 어려웠다. 문체가 서툴고 구성이 엉성한 원고들도 많았다. 하지만 정하은은 윤석진의 말을 기억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읽어나갔다. 그러다가 정말 놀라운 작품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특히 70세 농부가 쓴 자전소설은 정하은을 감동시켰다. 거친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과 희망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대학에서 배운 어떤 이론서보다도 진실했고 감동적이었다. 윤석진은 정하은의 보고서를 읽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제 진짜 편집자가 되어가고 있군요. 좋은 작품을 알아보는 눈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문학은 학벌이나 기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신처럼 그 진실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좋은 작품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어요. 한편 라이트북스는 큰 변화를 겪고 있었다. 윤석진의 방문 이후 최민호는 심각한 자기반성에 빠졌다. 그는 며칠간 집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일주일 후 출근한 최민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직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그동안 편집자가 아니라 그냥 장사꾼이었습니다. 진짜 좋은 책이 무엇인지, 문학이 가진 가치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바뀌겠습니다. 그는 회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베스트셀러만 쫓는 대신 정말 가치 있는 작품들을 발굴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당장 매출이 오르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확신했다. 윤석진의 잊혀진 마음들은 결국 작은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했다. 대형 서점에서도 구석진 곳에 몇 권만 진열되어 있었다. 하지만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책을 읽은 사람들이 SNS에 감동적인 리뷰를 올렸고 북클럽에서 추천 도서로 선정되었다.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었다. 이 소설을 읽고 울었습니다. 매일 손님들에게 무시당하는 제 마음을 누군가가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요. 카페 직원. 나이든 부모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몰라주고 있었구나 싶어서 반성했어요. 직장인. 작은 친절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주변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대하겠어요. 대학생. 6개월 후 잊혀진 마음들은 예상외의 스테디셀러가 되었다. 베스트셀러 1위는 아니었지만 꾸준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며 사회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국제문학상 시상식 날이 드디어 찾아왔다. 화려한 예술이전당 콘서트홀에는 국내외 문학인들과 출판 관계자들이 모여들었다. 정하은도 재단 직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시상식이 끝나고 윤석진은 단상에서 마지막 인사말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제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문학이 무엇인지, 진정한 편집자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는 청중석을 둘러보며 계속했다. 작은 존중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또 다른 세상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진짜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하은을 바라봤다. 젊은 편집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손에는 누군가의 꿈이 달려 있습니다. 그 꿈을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때로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존중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니까요. 청중석에 앉은 정하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쳤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편집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평생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시상식이 끝난 후 정하은은 윤석진에게 다가갔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윤석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문학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다. 정하은 씨, 앞으로 더 많은 윤석진들을 만날 거예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에는 놀라운 이야기를 품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을 잘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다짐이 생겨났다. 한 달 후 정하은은 자신의 첫 번째 기획서를 완성했다.
제목은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였다. 전국의 무명 작가들을 발굴해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였다. 윤석진은 그 기획서를 읽고 활짝 웃었다. 좋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해야 해요. 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날 밤 정하은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모든 이야기들이 작은 강물처럼 흘러모여서 결국 거대한 바다를 이루는 꿈이었다. 윤석진의 말대로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나비 효과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었다.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잊혀진 원고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었다. 정하은은 그런 마음들을 찾아서 소중한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